안녕하세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상희 TV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저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제목은요, 폭염 대비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7월, 8월 이 두 달 동안 엄청 더운데요. 이 폭염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수칙 꼭 알아야 되겠죠. 네, 오늘 이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폭염에 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폭염 무엇인지 아시죠? 폭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너무나 심한 더위. 그렇습니다. 매우 심한 더위, 이게 한마디로 폭염이죠. 그래서 우리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를 발표합니다. 폭염특보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요, 폭염주의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폭염경보죠.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있는데요.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그러니까 오늘 최고 온도가 33도였어요. 혹은 34도였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그랬어요. 이렇게 이틀 이상 33도 이상일 때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의보를 내리게 됩니다. 그럼 폭염경보는 뭐냐고요? 경보는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자, 그러면 이제 폭염 경보를 발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걸피 이렇게 한 3일에 걸쳐서 이틀 이상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폭염 경보가 뜨는 거죠. 기상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폭염 주의보와 폭염경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폭염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폭염 상태가 지속되면 또 그 폭염에 우리 인체가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질환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질환을 우리가 온열질환 이렇게 부릅니다. 온열질환. 자, 온열질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온열질환? 그렇죠. 열사병, 일사병 이런 거 떠오르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사병, 일사병. 자, 그런데 이거에 비슷비슷해요, 이름이. 열사, 일사 아주 비슷하죠. 우리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열사, 일사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확 달라요. 좀 이따가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온열이잖아요.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온열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열사병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일사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경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실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열실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또 열부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붓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온열 질환 중에 열 때문에 몸에 부종,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 열부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땀띠라고 아시죠? 열발진입니다. 이런 종류, 그러니까 한 6가지 종류의 온열 질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열사병이죠. 자, 열사병은 뭐냐? 열사병. 자, 이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요, 영어로는 히트 스트로크라고 그래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열 때문에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 거죠. 사실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열사병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열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 중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온 조절 중추라고 부르는 건데요.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요, 더운 곳에 있으면
땀을 흘린다라든지 해가지고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은 일정하게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이 신경계, 그러니까 체온 조절 중추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 그냥 체온 조절을 못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몸에 열이 막 쌓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몸에 열이 막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체온이 상승합니다. 심지어는요, 체온이 막 40도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셔도 여러분 이거 엄청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체온 조절 못해요. 햇빛에 노출되면 그 뜨거운 열이 몸에 고스란히 누적돼가지고 심부 체온이 그냥 36.5도가 아니고 37도, 38도, 심지어 40도까지 넘어서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사병은요, 그러니까 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땀이 안 납니다. 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체온을 조절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땀을 통해서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 있죠, 개, 도그. 도그는 개털에서 땀 나는 거 못 봤죠? 개는 땀이 날 땀 구멍이 몸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개입니다. 그래서 혓바닥으로 입을 벌리고 혓바닥으로 이제 땀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밖에 없어서 개는 사실은요, 더위에 굉장히 약한 동물이죠. 우리 사람은 온몸에 땀샘이 있어서 땀샘을 통해서 이렇게 열을 배출하는 겁니다. 땀과 함께. 그래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건데, 열사병의 경우에는 땀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가 됐기 때문에 땀이 안 나요. 열이 고스란히 몸에 축적되는 거죠. 자, 땀이 나지 않고, 그래요. 피부를 만져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겠습니까? 피부를 만져보면 땀이 안 나니까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열사병에 걸린 사람 피부 만져보면요, 축축한 게 아니라 바짝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고 건조하고, 그리고 막 뜨거워요.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심지어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걸 열사병이니까 이거는요, 사망합니다. 보통요,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사병 증세가 오면요, 사람이요, 심하게 두통을 호소합니다. 두통을 호소하고 그냥 쓰러지죠. 그러면서 막 오한을 느낍니다. 막 온몸에 그냥 뜨겁는데 본인은 또 추운 거죠. 오한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막 맥박도 굉장히 빨리 뛰고 호흡도 굉장히 가빠요. 그래서 빈맥과 빈호흡, 맥박이 빠르고 호흡이 가빠요. 그리고 혈압은 뚝 떨어지겠죠. 이런 상태니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태다. 그럼 환자의 의식, 이 상태에서 의식이 있겠습니까? 의식이 없어요. 의식도 없고,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망에 이른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당했다. 자, 이런 경우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한다? 자,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를 빨리 꺼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119 구급대를 빨리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119 즉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시원한 곳에, 햇빛이 내리쬐지 않고 덥지 않은 시원한 곳으로 일단 환자를 옮겨요. 그리고 이 환자 몸이 지금 40도가 넘지 않습니까? 체온을 식혀야 돼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가지고 온몸으로 적셔줍니다. 그리고 부채가나 선풍기 같은 걸로 이렇게 몸을 식혀줘요. 만약에 얼음 주머니가 있으면 얼음 주머니 가지고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사타구니에는 이게 큰 혈관이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대주면 체온이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식혀주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119 응급구조차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는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40도까지 올라간 이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을 물로 닦아주고, 그리고 옷 같은 거 딱딱하게 입고 있는 거, 꽉 조여 있는 것은 다 풀어주고,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축여가지고 선풍기나 부채질 해주고, 얼음 주머니가 있으면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데다가 얼음 주머니를 대가지고 일단 체온을 떨어뜨리는 역할, 이런 걸 하면서 시원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일단 의식이 없이 머리 아프고 하면서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일단 몸을 만져보세요. 몸을 만져보면 몸 피부가 건조하고 더우면 막 축축해야 될 텐데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체온 조절 중추가 이게 마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열이 몸속에 축적됐다고 그랬죠. 딱 만져봅니다. 그럼 건조해요. 그러면서 몸이 뜨거워요. 자, 이런 상태면 열사병이구나. 금방 아시겠죠? 자, 열사병 진단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119 바로 전화하고 그 환자는 어디로 햇빛이 없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닦아준다. 시원한 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에게 자, 시원한 물을 좀 먹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한 물을 먹이면 여러분 생각에 좀 체온이 떨어질 것 같은데 먹이면 좋을까요? 먹이면 안 될까요? 물 먹이면 안 돼요. 왜냐고요? 열사병인 사람은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어거지로 물을 먹이면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폐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은 먹이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열사병에 대해서 대충 다 알아봤죠? 그런데 열사병은 체온이 40도를 넘어간다. 피부를 만져보면 아주 건조하고 뜨끈뜨끈하다. 빨리 체온을 식혀야 된다. 그래서 얼음물 같은 걸로 목이나 스타구니, 겨드랑이 같은 데다가 대가지고 체온시킨다. 이렇게 시원하게 물로 적셔준다. 이런 거 이제 제가 설명 쭉 드렸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요, 알코올로 닦아버리면 알코올이 훨씬 더 빨리 그 열을 뺏어가니까 물보다 알코올이 낫지 않아요? 알코올이 옆에 없으면 그냥 우리 가져간 소주 같은 걸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하면 어때요? 자, 제가 정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알코올을 몸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도하게 열 손실이 일어나 가지고 이 열사병 걸린 사람의 이 오한이 더 심해집니다. 열사병 걸린 사람은 몸은 뜨겁지만 본인은 굉장히 추워요. 오한을 느낍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열을 너무 빨리 뺏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알코올 쓰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알코올이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열사병 환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119에 전화한다. 그렇죠? 그리고 체온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옷을 느슨하게 다 풀어주고, 그리고 물을 뿌리고 선풍기라든지 부채질을 해주고, 또 얼음 주머니가 있으면 목, 겨드랑이, 스타구니에 대준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의식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 먹이면 잘못하면 이제 이게 기도로 넘어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열사병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일사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사병. 자, 열사병, 일사병 뭐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자, 일사병은요, 다른 말로는 열탈진이라고 그래요. 열로 인해서 탈진했다. 이런 거죠. 자, 일사병 이런 겁니다. 일사병은요, 열로 인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자, 일사병은 뭐라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거. 자, 열사병은 아까 말씀드린 열사병은 땀이 나요, 안 나요?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가지고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40도 넘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사병은 그냥 탈진하는 겁니다. 왜 탈진했죠?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데 왜 탈진하냐고요? 왜 일사병에 걸리냐고요? 땀 속에는요, 수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염분 같은 전해질이 있거든요. 몸속에 있던 수분과 전해질이 이제 과도하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통해서 과도하게 빠져나갔으니까 이게 탈진이 온 겁니다. 이거 우리 일사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렸죠. 자, 그래서 일사병에 걸린 사람은 피부를 딱 만져봐요. 그러면요, 축축하겠죠.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축축해요. 그리고 차가워요. 그리고 사람 얼굴이 창백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창백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몸을 만져보니까 축축해요. 축축하고 차갑고 창백해요. 이런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이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구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은 막 어지럽다고 그래요. 이게 일사병입니다.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됐다. 그래서 차고 젖은 피부다. 그래서 체온은 어떠냐고요? 체온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 체온이 많이 오르지 않는가 하면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체온 조절이 된 거예요. 열사병은 아예 땀을 안 흘리고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일사병은 땀을 흘려서 체온은 조절됐는데 문제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탈진했다. 그래서 열탈진, 이게 일사병이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사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분도 열사병의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쓰러진 분을 시원한 곳으로 옮기는 거죠. 혹은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이제 휴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물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을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의식을 잃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사병은 웬만한 경우는 의식을 잃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냥 물을 섭취해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면 됩니다. 또 시원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샤워를 하고요. 그리고 한 1시간쯤 지나면 대부분은 이제 좋아집니다. 1시간쯤 지나도 만약에 좋아지지 않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때는 병원 가야죠. 그때는 이제 119 부르십시오. 병원 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분이요, 1시간 뒤에도 회복이 안 되고 자꾸 경련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고 막 토하고 그러면요, 어지럽다고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상태죠? 그렇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링게르를 맞아야 됩니다. 전해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땀을 통해서. 그래서 링게르를 통해 가지고 수액 제제를 통해서 전해질을 채워줘야 되고 또 수분도 공급해줘야 돼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요? 이온 음료 먹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온 음료 드시면 됩니다. 이온 음료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온 음료 속에 당분 있죠.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또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당이 별로 없는 그냥 닝닝한 운동할 때 마시는 이온 음료 있죠. 그런 거는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사병은 열로 인해서 탈진한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곳에서 물을 섭취하고 또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면 된다.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좋아지는데,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게 링게루, 그러니까 수액을 통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열사병하고 일사병 완전히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셨죠? 자, 일사병, 열사병, 일사병 어느 게 더 위험한 겁니까? 열사병, 일사병? 그렇죠. 열사병은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몸을 만져봤을 때 아주 건조하다. 건조하면 열사입니까, 일사입니까? 열사죠. 축축하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생긴 거다. 그럼 일사병입니다. 자, 이거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열경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경련, 열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경련을 일으킨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운 곳에 있어요. 아주 온열 질환입니다. 더운 곳에 가 있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땀을 정말 뻘뻘 흘렸습니다. 자, 그런데 땀 속에는 제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수분, 물이 있죠. 물 성분, 수분, 그리고 나트륨 같은 전해질이 땀에 섞여 있습니다. 염분이죠. 이런 게 과도하게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나트륨이 체내에 부족해집니다. 나트륨이 부족해져가지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가 열경련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어디에 경련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팔다리, 주로 팔다리에 경련이 많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막 경련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물을 충분하게 마십니다. 그리고 경련이 일어난 팔다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사지 합니다. 마사지 아시겠죠? 자, 마사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면 이 열경련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시간 지났는데도 이 팔다리에 온 경련이 풀리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 가야 된다, 이제. 왜? 1시간 지났는데도 이 경련이 안 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 몸에 무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질환이 있다라든지 원래 질환이 있는 거죠. 아니면 평상시에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시간 이내에 다 해결되는 게 열경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살펴봤죠? 그렇습니다. 열사병, 그 다음에 일사병, 그리고 열경련, 그렇죠. 자, 이번엔 열실신입니다. 실신이 뭐죠? 실신은 그냥
의식이 순간적으로 없어져서 픽 쓰러지는 거죠. 열실신. 자,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를 발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땀으로 내보내겠죠. 그럼 땀으로 내보내려면 혈액이 몸 한가운데로 몰립니까? 저 체표 쪽으로 몰립니까? 몸의 표면으로 피가 많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표면의 혈액량은 막 늘어나요. 그리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실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몸의 표면으로 피가 많이 나가버리면 심부에 심장과 중요 혈관 쪽에 혈액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면 산소도 공급이 적게 되고 영양분이 공급이 적게 되니까 뇌가 일시적으로 그렇죠. 의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열실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주로 어떨 때 실신하는가 하면요. 오랫동안 가만히 써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써 있으면 뇌에 피가 적게 가잖아요. 오랫동안 써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죠. 아니면 딱 누웠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 보세요. 누웠다가 갑자기 탁 일어나면 피가 밑으로 싹 쏠리면서 이렇게 어질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열실신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을 소실하는 것을 실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싱코프라고 그러죠. 싱코프. 일시적으로 의식을 소실하는 것, 실신. 또 어지러움 정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평평한 곳에다가 시원한 곳에 가서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누우세요. 이렇게. 자, 그늘에서 누워요. 자, 그리고 머리는 높이는 게 좋겠습니까? 낮추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어떻게 해요? 다리는 위로 높여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에 있는 피가 뇌로 많이 가도록 하려면 다리를 높여야죠. 그래서 뇌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실신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리를 높인다, 안 높인다? 무조건 다리를 높인다. 눕혀놓고 다리를 높여요. 아시겠죠? 자, 이건 상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열실신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열실신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뭐죠? 체온이 높아지니까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피가 체표면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왜? 피가 체표면으로 많이 가야, 모세혈관으로 피가 많이 가야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땀을 배출하죠. 맞죠? 땀을 내보내려고 하면 땀을 내보내야 체온이 낮아지니까요. 더운 곳에 있으면 체온 낮추려고 이게 우리 인간의 체온 조절 중추가 그런 작동을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의 심부에 혈액이 부족해가지고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한 조건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1시간씩, 2시간씩 써가지고 조례를 했습니다. 조례. 와, 여름에 햇빛 쨍쨍 내려쬐는데 1시간, 2시간 써 있으면요. 어떤 친구들이 픽 쓰러집니다. 당연히 쓰러지죠. 뜨거운 곳에 뭐 햇빛에 내려쬐고 더운 환경이 있는데 이게 체온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피가 체표면 쪽으로 쏠리니까 또 써 있으니까 중력 법칙도 작용하겠죠.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의식이 소실돼 가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실신이죠. 그래서 여름에 땡볕에 체벌한다고 학생을 1시간, 2시간 세워두면 쓰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열실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부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열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열로 인해 가지고 몸이 붓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메커니즘은 마찬가지예요.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를 발산하기 위해서 체표면 쪽으로 혈액량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혈액이 체표면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실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오랫동안 써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혈액 있죠. 혈액에 있는 수분이 혈관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은 물 성분이 있죠. 이게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 속에 물이 고이는 거죠. 이게 바로 부종입니다. 주로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요. 팔이나 다리, 발목 이런 데 나타나죠. 그래서 팔, 손, 발
그죠?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다리 이런 곳에 부종이 나타납니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곳에 더운 곳에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팔다리가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하죠? 열 실신하고 작동 기전은 메커니즘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평평한 곳에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놓고 만약 팔이 부으면 팔도 좀 높여놓고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심장보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높아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야 팔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 쪽으로 몰리게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열 부종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이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온열 질환 완전하게 다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 수칙입니다.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해야죠. 자, 예방하기 위한 건강 수칙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오늘 방송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물을 자주 마신다. 여러분, 물입니다. 좋네요. 자, 물을 자주 마십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물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물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그럴 때도 먹어야 돼요?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물 안 마시고 싶어도 그냥 여름에는 그냥 억지로라도 자꾸 먹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에 대한 욕망이 없더라도 이 말이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십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규칙적으로 물을 이렇게 한 컵씩 마셔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물론 신장, 콩팥에 질환이 있는 분은 예외입니다. 콩팥에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의 주치의 설명에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콩팥에 질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콩팥에 걸러내는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예외고, 콩팥 질환이 없는 보통의 사람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물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게 좋다. 자, 두 번째, 시원하게 지냅니다. 그렇죠. 시원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한다라든지, 또 어떻습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곳에 있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옷은 꽉 끼는 게 좋습니까? 헐렁한 게 좋습니까? 헐렁한 옷을 입어야죠. 그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양산이나 모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햇빛을 차단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시간 있죠. 가령 오후 2시부터 오후 한 5시 그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름철에 음식과 물은 어떻게 섭취해야 되죠? 자, 여름철에 이게 땀도 많이 흘리고 기운도 이렇게 빠지고 하는데 늘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죠. 여름에. 아닙니다. 여름에 과식하면 안 돼요. 자, 여름철에는 식사를 무겁게 한다, 가볍게 한다. 가볍게 해야 돼요. 여름철에는 식사를 가볍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은 충분하게 마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음식은 가볍게 먹고, 그리고 물은 충분하게 마신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갈증 해소에는 역시 한 잔이죠. 쇠주 한 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엄청 소주 좋아합니다. 술,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많습니다. 요즘 커피. 그리고 탄산음료. 이거 어떠냐? 이거 자주 마시면 어떤가요? 마시면 안 돼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술도 좀 절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 있죠. 카페인 함유된 게 주로 커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 좀 적게 먹자. 그리고 탄산음료 이거 안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것들이요.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어가지고 자꾸 오줌을 누게 해요. 오줌을 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에 탈수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요. 자, 그럼 뭐가 제일 좋아요? 갈증 나는데, 물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겁니다. 서울 같으면 아리수, 그죠? 자, 물을 먹어야 됩니다. 자, 물 먹는 거 또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술, 커피, 탄산 대신에 물을 먹자. 제가 이렇게 물을 먹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맹물 먹는 것보다는 땀도 많이 흘리는데, 소금물이 낫지 않아요? 소금물 먹기 그러면 이온 음료가 어때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할 목적으로 소금을 먹는 분이 계세요. 자, 소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요,
이거 소금 드시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자,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하루에 소금을 섭취하는 양 있죠. 이게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몇 배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국을 먹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국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해요. 그런데 여름에 덥다고 땀 흘린다고 소금을 또 먹어버리면 진짜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식습관이 소금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갖고 있고 이걸 앞으로 줄여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금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나 이온 음료를 별도로 먹음으로써 여름철에 온열 질환을 예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나 이온 음료 별도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 일상적인 경우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물만 드시면 됩니다. 물만 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던 경우 있죠. 아까 제가 열탈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일사병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한 1시간 동안 쉬면서 이온 음료 정도를 마셔주는 것은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름철에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복장, 옷이죠. 자, 옷은 어떻게 입는 게 좋아요? 이게 몸에 딱 달라붙는 거 입지 마십시오. 그냥 좀 약간 헐렁한 거가 좋습니다. 그리고 색깔은요, 어두컴컴한 게 좋습니까? 밝은 게 좋습니까? 밝은 게 좋습니다. 어두컴컴한 거는요, 이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밝고 가벼운, 그리고 약간 헐렁한 이런 옷을 입는다. 그리고 옷의 재질은요, 땀이나 습기를 빠르게 흡수하는 재질이 좋습니다. 땀 흡수 안 하는 것보다 빨리 흡수하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소재의 의복이 좋다. 그리고 햇볕 노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자 쓰는 거죠. 모자를 쓰더라도 이게 챙이 넓은 거 있죠. 챙이 넓은 거 쓰든지 아니면 양산을 쓰는 게 좋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공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고온의 환경에서 제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해야 생산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혼자 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2인 1조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그죠? 그러니까 열탈진, 열사병을 해가지고 만약에 쓰러졌을 때 다른 한 명이 처치를 할 수 있고 구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인 1조로 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호흡이 곤란하거나 그러니까 호흡이 빨라지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거, 약간 좀 어지럽다, 근육에 경련이 생기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뭐죠? 열사병이나 일사병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서늘한 곳에, 시원한 곳에 와가지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선풍기를 켜놓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취약계층이에요.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계층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온열 질환에 취약한지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사람,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그렇죠.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몸의 구조, 기능, 건강이죠.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가 취약합니다. 어린이들은 열에 고온 환경에 취약해요. 왜냐면요, 어린이들은 사실은 열을 흡수하는 이 체표면이 어른보다 더 넓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을 더 빨리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열 환경에서 더 빨리 타격을 받는다, 이 말이죠, 어린이들은. 그리고 또 고령자들은요, 땀을 배출을 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땀샘이 청작년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온열 환경에서 적응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고령자,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그다음에 신장, 콩팥 질환이죠.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건강 측면에서 온열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런 분들은 온열 환경, 그러니까
덥고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장시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한 경우가 있어요.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누가 취약하죠? 그렇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이게 매일 술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취약해요. 그리고 또 좀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장애인, 신체 장애나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 있죠. 장애인들은 또 취약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독거 노인 이런 분들도 취약하죠. 그래서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또 취약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저소득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데요. 자, 제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129입니다. 129. 119가 아니고 129. 129로 하면 바로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게 온열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내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상희 TV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